모두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가정주부지만 제가 몇 년 전 겪은 일들은 저 같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절대 겪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마처럼 변할 수 있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으니까요. 보고도 믿기 힘든 엄청난 범죄 사건을 제가 직접 옆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겁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겪은 범죄 사건은 바로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만난 저희 형님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저에게 저희 형님은 친언니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뜻밖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형님의 죽음엔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그 사연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고 남편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둘 다 그렇게 넉넉한 형편으로 결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에겐 남편과 결혼하면서 제 친언니라 다름없는 형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남편과 아주버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인지 저와 형님도 8살이라는 큰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저를 매우 귀여워해 주셨어요. 게다가 형님과 저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공통 분모가 있었거든요. 형님도 저처럼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서로에게 더욱 마음이 갔고 애틋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네 집에 가는 게 꼭 저희 친정에 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직장 생활을 하는 저희 집과 다르게 형님네는 아주버니가 사업을 해 조금 넉넉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렵게 사는 저희 부부를 안쓰럽게 생각했던 형님은 매번 저희가 놀러 갈 때마다 뭐든 챙겨주려 했어요. 음식이며 입을 거며 용돈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저희가 집에 돌아갈 때 손에 들려주셨으니까요. 그러다가 결혼 초반에 저희 부부에게 아주 큰일이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는 남편 직장과 가까운 방 한 칸짜리 전셋집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던 거죠. 집을 비울 생각이 없으면 당장 나가라는 식이었어요. 이미 전셋집을 얻을 때 남편이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그때는 곧 첫애가 태어날 상황이라 남편과 제가 고민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저와 남편에게 밥을 해먹이고 싶다면서 형님네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형님이 저희 아이 출산 선물을 줄 게 있다더니 통장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형님이 주신 통장을 보며 말했어요. 형님, 이게 뭔가요? 동선의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다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동선의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금액만큼은 될 거야. 내가 형편이 되면 더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남편 몰래 주는 거라 이것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해. 내가 주는 출산 선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넣어둬. 형님, 저희 이거 못 받아요. 이 돈 모으려고 형님도 고생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집사람 말이 맞아요. 형수님께서 도와주신 건 정말 고마운데 이러면 제가 너무 면목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우리 형이랑 결혼해서 저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러면 형수님한테 저 정말 나쁜 사람 된다고요. 서방님, 우리가 남이에요? 원래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냐고요. 정 그렇게 저한테 미안하면 나중에 서방님이랑 동서랑 잘 돼서 그때 제가 준 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는 지금 이 돈 있어도 쓸 것도 없고
필요 없어서 주는 거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나야말로 서방님이랑 동서가 이러면 진짜 섭섭해요. 형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면목이 없고 감사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님, 저도요. 저희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두고두고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해. 아마 동서가 내 입장이라도 똑같이 그랬을 거야.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야 하는 거 알지? 그 사람 워낙 돈 문제라면 깐깐하잖아.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힘내서 잘 사는 거야. 알겠지? 네, 형님. 그렇게 저희 부부는 형님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벗어나며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도 무사히 태어났고 세월이 흐르며 둘째도 태어나며 남편도 점점 자리를 잡아 저희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2년 전 일이었는데 그때 형님이 아주버님과 오랜만에 여름휴가를 간다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여름휴가 성수기이기도 하고 형님이 워낙 사람 많고 북적거리는 걸 싫어해서 아주버니가 특별히 알아봐서 국내 여행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지역으로 다녀온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창 여름휴가 중일 그때 아주버니에게 갑자기 전화로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 의아한 생각에 아주버니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죠. 아주버님, 형님이랑 지금 한창 여행 중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지금 형님이랑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으신 거 맞죠? 저기, 재수 씨, 동생이 지금 일하는 중인지 전화를 안 받아서 재수 씨한테 연락한 건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죽었다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집사람 진짜로 죽었다고요. 계곡에서 놀다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그만. 뭐라고요? 아주버니 말은 그랬습니다. 형님이 사람 많은 걸 싫어하니 사람이 적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이 있는 펜션으로 알아봐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물놀이를 간 쪽에 수심이 깊은 계곡이 있어 형님에게는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일러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니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형님이 수심이 깊은 계곡 쪽으로 뛰어내렸고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형님이 얼마 전부터 수영학원에 다니며 수영을 배우긴 했지만 아직 초보이고 수영이 능숙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할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버니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연락이 되자마자 바로 형님 시신이 있다는 안치소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형님의 모습을 확인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고 말았죠. 친자매나 다름없는 형님이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도 형님이 떠났다는 충격이 컸던 것인지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 울고 말았습니다. 형님, 이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이럴 순 없어. 이건 꿈일 거야. 이럴 순 없다고, 형님. 영수님,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가 있어요, 영수님. 경찰관님 말로는 형님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것 같긴 한데 일단 부검을 하고 확인한 후 가족들에게 형님의 시신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형님이 계신 안치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치소를 나오며 아주버니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떠난 형님을 보며 우는 저와 남편의 모습에 아주버니도 같이 울면서 슬퍼하시긴 했는데
그 모습이 왠지 진짜로 슬퍼 보이지 않았거든요. 꼭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형님을 보고 나와 제가 너무 슬퍼하면서 울자 남편도 같이 울며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뜬금없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배고프지 않아? 내가 여기 근처에 알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중국집이 있더라고. 거기가 간짜장이 그렇게 잘한다던데 우리 일단 거기 가서 밥이라도 먹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 집사람 장례식도 곧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그러려면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어야 할 거 아니야. 형, 지금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랑 같이 살던 형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밥이나 사 먹자는 말이 나오냐고? 형은 형수님 떠난 게 슬프지도 않은가 봐. 형 눈에는 지금 우리 집사람 우는 게 보이지도 않는 거냐고. 형수님 돌아가셨다는데 형 반응 지금 진짜 이상한 거 알기나 하냐고. 내 반응이 이상해? 나도 당연히 집사람 떠난 게 슬프고 속상하지. 그런데 재수 씨랑 너무 너랑 우니까 분위기 전환하려고 말해본 거야. 집사람이 떠났는데 내가 지금 정말로 밥이 넘어가서 그랬겠냐? 에이씨 여보, 너무 보고 싶어. 아주버니는 저희 남편의 말에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괜히 힘든 아주버니를 건드려 더 힘들게 했나 싶은 마음에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형, 지금 우는 거야? 내가 미안해. 형이 우리 집사람 생각해서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지나쳤어. 나도 형수님 떠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어. 형, 내가 정말 미안해. 아유, 여보, 여보. 남편의 말에 갑작스레 웃는 아주버니를 보며 남편은 아주버니를 위로하기에 바빴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니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형님, 형님. 여보, 괜찮아? 기운내. 형수님 잘 보내드리려면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그런데 형님이 돌아가신 게 믿기지 않아서 그래. 오늘 아침에도 형님이랑 문자도 주고받고 했는데 잘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니까. 꼭 현실이 아닌 것 같아. 당장이라도 형님네 찾아가면 형님이 웃으면서 날 반겨줄 것 같다고. 사실은 나도 그래. 나도 형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한테도 형수님은 정말 엄마이자 친누나 같은 분이었는데. 여보, 우리가 이렇게 슬픈데 아주버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여보, 내가 우리 형 보고 이런 말하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나는 형한테 정말 실망했어. 솔직히 형이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정말 내가 봐도 섭섭하더라. 형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다 대고 간짜장이나 먹으러 가자니 우리 생각해서라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내 말에 형이 형수님 찾으면 울기는 했지만 하늘에 있을 형수님이 봤으면 정말로 많이 섭섭했을 거야. 당신도 그렇게 느꼈구나. 실은 나도 아주버님 태도가 너무 이상해서 형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갑자기 간짜장 먹으러 가자는 이야기가 너무 뜬금이 없었다고. 나도 그 이야기 듣고 섭섭했는데 당신도 그랬구나? 사실 아주버니가 냉정하고 이기적인 성격이라 남편과 몇 번 크게 다투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아주버니와 몇 번 인연을 끊을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아주버니와 남편 사이를 풀어주며 저희를 챙겨주시는 형님이 있어서
그나마 그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매정해도 그렇지 형님이 죽었는데 아주버니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남편도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형님이 떠나고 며칠 후 저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 중에 네일샵을 운영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죠. 미연아, 지금 큰일 났어, 큰일. 선아야,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형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뭐 이런 일이 다 있니?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너희 아주버니가 지금 어떤 여자랑 우리 샵에 손톱하러 왔다? 게다가 가만히 보니까 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 자기자기하면서 지금 장난도 아니라고. 분위기 보니까 너희 형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만난 것 같아. 아무리 바람이 나도 그렇지.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면서 내일이나 하러 오고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냐? 저게 사람이니?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선아야,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너희 가게로 갈 테니까. 친구는 저희 결혼식이랑 아이들 돌잔치 때도 그렇고 저희 아주버니를 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친구가 저에게 전화해 알려주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친구의 말에 제 핸드백만 들고 바로 친구 가게로 택시를 타고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형님 떠났을 때도 별로 슬퍼 보이지도 않고 행동이 이상하다고 했더니 아주버니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나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형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 상간녀랑 만나 데이트까지 하며 시시덕거리고 있다니 그 생각이 들자 꼭지가 도는 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샵에 도착하자마자 정말로 진한 화장에 산티 나는 옷을 입은 여자랑 시시덕거리며 네일을 받고 있는 아주버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버니와 상간녀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미친 것들아! 니들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재수 씨가 어떻게 여길... 아무리 바람이 났어도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만나서 손톱이나 처할 생각이 나냐? 형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러냐고! 너희 두 년놈들 나한테 혼 좀 나봐!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아주머니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죠. 재수 씨, 내가 잘못했어요. 나 지금 네일 받고 있어서 못 움직인다고. 이 여자가 왜 이래? 지금 내가 얼마짜리 네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책임지기는 내가 왜 해주냐?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까지 네일이 될 수야? 다 다업자직이다 이것들아! 아주버니며 상간녀며 갑자기 등장한 저를 보며 당황한 것도 있고 비싼 돈을 들여한 네일이 망가질까 봐 저한테 맡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이 풀릴 때까지 두 사람을 후드려 패고 친구 네일샵을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주버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노발대발한 것 같지만 남편도 아주버니의 말에 전후 사정을 알게 되어 대판 싸운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 말로는 형님 장례만 끝나면 아무래도 아주버니의 연을 끊고 살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형님을 두고 그런 행동을 했던 아주버니가 남편도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형님 시체를 인계받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정말로 물에 빠져 돌아가신 게 맞더라고요. 너무나도 이른 나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신 것이죠. 게다가 저희에게 바람 피운 사실을 들킨 것 때문인지 앞으로 상간녀와 살 생각에 신이 난 아주버니만 형님 장례식장에서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형님 장례식만 아니면 정말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인 걸 겨우 참고 또 참아야만 했죠. 고아에 가족도 없어서 저희와 아주버니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형님이
그저 불쌍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저에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울었던 탓인지 저도 모르게 까무룩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꿈에서 형님이 나타났던 거예요. 게다가 형님은 매우 원통한 얼굴로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동서가 내 한을 풀어줘. 남편이 날 죽였어. 시든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야. 제발 내 한 좀 풀어달라고. 나 너무너무 억울해. 억울하다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억울하다뇨. 아주버니가 정말로 형님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형님을 큰 소리로 부른 순간 저도 너무 놀라서인지 잠에서 깨고 말았고 어느새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몹시 놀랐지만 저는 그냥 제가 너무 형님을 걱정해 꾸게 된 꿈이라 치부해버리게 되었죠.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형님 차례가 끝나고 얼마 후 아주버니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던 겁니다. 형님 짐들을 전부 정리하겠다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가서 아주버니가 형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주버니 행태로 보아 바람까지 피웠던 사람이니 형님 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형님 유품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니는 정말로 형님 짐을 혼자 정리하기가 귀찮았는지 저희가 도와주겠다는 말에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금속만 빼고 형님 물건을 저희 부부 보고 전부 가져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형님네로 가서 형님의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님 짐을 정리하다가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형님은 꽃을 좋아해서 평소 꽃을 사다가 집을 장식하곤 했는데 형님이 마지막으로 산 꽃병의 꽃이 이미 시들어서 말라버렸던 거예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형님이 떠난 것이 실감이 나서 눈시울을 붉히며 가만히 있는데 그때 아주버니가 화병에 있던 시든 꽃을 빼어들더니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금방 시드는 이런 잡초를 뭐가 좋다고 이렇게 쓰레기만 되잖아. 그리고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아주버니가 시든 꽃을 버리려고 할 때만 해도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궁시렁대는 아주버니를 보는데 아주버니 손에 시든 꽃이 들려있던 겁니다. 전 바로 꿈에서 봤던 형님이 떠올랐어요. 형님이 꿈에서 아주버니가 자신을 죽였다며 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분명히 저에게 시든 꽃을 든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 꿈에서 형님이 말했듯 아주버니가 시든 꽃을 손에 들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해지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벌렁거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로 꿈의 내용이 사실이었던 건지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리고 꿈에 나왔던 죽은 사람이 했던 말이 현실로 실행되는 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주버니가 바람을 피운 것도 있었지만 형님이 죽은 후에 아주버니의 행동은 의심나는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남들은 다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간짜장을 먹으러 가자고 하질 않나. 아무리 바람이 났다고 하지만 형님이 죽자마자 다른 여자랑 내일을 받으러 간이라며 저렇게 형님이 마지막으로 꽃병에 장식을 해두었던 시든 꽃을 보며 짜증내는 일들까지 모든 것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주버니가 형님을 죽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버니가 형님을 죽인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집안에서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형님 옷들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아주버니 옷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게 되었는데 경찰들이 찾았을 때 아주버니가 계곡에서 분명히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형님의 핸드폰이 서랍 구석에 비닐에 쌓인 채 들어있던 거예요.
핸드폰 케이스하며 안에 든 형님이 쓰던 카드들까지 분명히 형님 핸드폰이 맞았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없다면 형님 핸드폰이 뻔히 있는데 잃어버렸다고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저렇게 아무도 못 찾게 비닐에 싸서 보관해둘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형님의 죽음에 대해 아주버니가 숨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죠. 그래서 저는 형님의 핸드폰을 제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주버니가 전화 통화로 저보고 형님 물건은 제가 다 챙겨가도 된다고 했으니 엄연히 말하면 도둑질도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니 있는 데서 핸드폰을 챙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전 다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형님 물건을 아주버니 몰래 챙길 게 있으니 아주버니를 데리고 잠시 밖에 나가 있으란 이야기였죠. 그러자 남편은 담배를 피우자며 아주버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재빨리 제 핸드폰의 전원을 끈 채 형님 핸드폰 케이스에 껴있던 형님 핸드폰과 제 핸드폰을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사실 형님 핸드폰은 저랑 같이 맞춘 것이라 똑같은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만 바꿔치기 하면 그게 형님 핸드폰인지 제 핸드폰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 어려웠죠. 제가 형님 핸드폰과 제 핸드폰을 바꿔치기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니랑 남편이 돌아왔고 저는 태어난 척 형님 짐을 정리한 후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아주버니를 잠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했던 이유와 제가 형님에 대해 꿈을 꿨던 일까지 모조리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많이 놀란 듯 했지만 제 이야기에 남편도 아주버니의 행동이 이상했는지 같이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아주버니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형님 핸드폰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아주버니가 형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까지 하면서 몰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형님 핸드폰 안에 아주버니가 형님을 죽였다는 무슨 증거라도 남기지 않았을까 비밀번호를 풀려고 했지만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탐정사무소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니가 글쎄 형님 앞으로 여러 개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형님이 죽기 1년 전에 전부 들어놓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아주버니가 상간녀를 만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상해서 형님이 죽었을 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분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분에게 아주버니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알려주게 되었어요. 형님이 죽었는데도 태어났던 모습이나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상간녀를 만났던 비슷한 시기에 형님 앞으로 아주버니가 사망보험금을 여러 개 들어놨다는 이야기까지요. 그러자 형사님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주버니가 형님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았던 사실은 진작 알고 있어서 아주버니를 불러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건 아주버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형님의 죽음에 대해 별로 슬픈 척도 안 하던 사람이 형사님 앞에서는 형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안해할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며 슬퍼했다는 것이었죠. 형사님은 상간녀의 정체도 제가 말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에 아주버니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일단 형님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법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무작정 형님 핸드폰을 형사님께 건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무언가 증거라도 있으면 그때 형사님께 알려주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님의 핸드폰 비밀번호였습니다. 형님의 생일이며 결혼 기념일이며 아무리 눌러도 찾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가슴 아프지만 딱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형님과 아주버니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형님과 아주버니는
아이를 가지려고 안 해본 노력이 없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기만 했죠. 그러다가 형님이 정말 어렵게 시험관하기로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었는데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유산으로 아기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형님은 그날을 잊지 않고 아기가 떠난 기일을 매번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짧게 자신에게 왔다 갔어도 당신의 자식인 건 변치 않으니 영원히 기억할 거라면서요. 너무나 빠르게 떠났어도 형님에게는 하나뿐이었던 소중한 자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의 기일을 눌러보니 형님의 핸드폰 비밀번호가 풀렸던 겁니다. 그리고 형님의 핸드폰에 마지막 녹음된 내용을 듣고 저는 그만 손에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형님의 핸드폰 안에 엄청난 진실이 담긴 내용이 녹음되어 있던 겁니다. 형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아주버니와 대화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쩐지 요즘 나한테 하는 행동도 변하고 갑자기 여행 가자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지금 여기 계곡까지 데려와서 날 물에 빠뜨려 죽일 생각했던 거야? 당장 저리 비켜.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기 전에 꺼지라고. 어디 소리 지를 수 있으면 질러봐. 내가 왜 사람도 잘 안 오는 여기 펜션을 선택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당신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거든. 그리고 당신 그거 알아? 나 당신 말고 나정이라고 다른 사랑하는 여자 생겼어. 그래서 당신이랑 이혼할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우린 나정이랑 고민하다가 막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당신만 이 세상에서 사라져주면 내가 재산 분할함의 위자료를 물어줄 필요도 없고 이혼하지 않아도 아주 손해보지도 않고 쉽게 헤어질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당신 이왕 없애는 거 나한테 도움 좀 주고 가라고 당신 이름으로 그때 생명보험 몇 개 들어놓으라고 했던 거야. 당신 오해 안 사게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생명보험 몇 개 들어놓으면서 여기 당신 죽일 장소라 펜션도 나정이랑 전부 같이 알아본 거라고. 이 나쁜 놈, 이 악마! 결국엔 딴 년이랑 바람나서 두 사람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날 죽이겠다는 거잖아. 그것도 내가 죽으면 내 생명보험으로 든 돈을 타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동안 나랑 산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이러냐고! 당신 뭘 모르나 본데 원래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나도 그런 것뿐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위해 당신은 좀 꺼져줘야겠어. 저승에 가서 잘 살라고. 여보, 잘 가. 그 다음 핸드폰이 떨어진 건지 요란한 소음과 함께 청벙하고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 것인지 갑자기 핸드폰이 음성이 뚝 끝나고 말았죠. 결국 아주버니가 상간녀와 같이 살기 위해 형님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형님을 죽인 생명보험까지 노리고선요. 아마도 형님은 자기의 위기 상황을 알고 본능적으로 핸드폰에 아주버니와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형님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이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우리 형님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형님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형님, 이래서 제 꿈에 나타났던 거예요? 형님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제 꿈에 나타났던 거냐고요, 형님. 저는 모든 사실이 밝혀진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친언니나 다름없었던 형님을 그렇게 만든 아주버니에게 복수를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형님이 죽기 전 아주버니와 대화했던 내용이 담긴 핸드폰 녹음 내용을 들려주게 되었고 남편 또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큰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무리 아주버니가 남편의 친형이라고 하지만 남편을 친자식처럼 키워준 엄마이자
친누나나 다름없었던 형님을 죽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상간녀와 살기 위해 형님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짓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의논 후 이 모든 사실을 형님 사건을 담당한 형사님에게 연락해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형사님에게 형님 핸드폰에 녹음된 아주버니가 형님을 죽였던 상황이 녹음된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주버니가 형님을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형사님 말로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주버니 집에서 허락도 없이 가지고 온 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형사님도 아주버니가 형님을 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제대로 증거를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기필코 아주버니가 형님을 살해했다는 증거를 잡아 꼭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란 이야기였죠. 물론 제가 드린 아주버니가 형님을 살해했다는 증거 음성이 담긴 핸드폰도 형사님이 잘 챙겨갔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주버니의 상간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간녀가 호프집을 운영하며 새벽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형사님에게 연락해 알려드렸고 형사님도 이미 잠복을 하며 상간녀를 감시해 알고 있는 사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혐의로 상간녀를 현장에서 체포해 붙잡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간녀가 연 불법 도박장에 대한 혐의로 붙잡아간 것이지만 실상은 저희 형님을 죽인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 가장 컸어요. 이미 형사님은 형님을 죽이는데 아주버니가 상간녀와 함께 공모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형사님은 상간녀 핸드폰에서 예기치 못한 엄청난 증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아주버니가 형님을 죽였을 때 상간녀가 멀리서 그 장면을 찍었던 동영상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아주버니와 짜고 형님을 죽인 사실까지 전부 자백해 밝혀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주버니가 상간녀가 경찰에 붙잡히자마자 바로 잠적해버렸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혹시 상간녀를 경찰들이 신문하다 본인이 형님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 아주버니가 미리 잠적을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형사님이 아주버니를 잡으러 집과 사무실을 갔을 때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님은 만약 아주버니를 보면 저보고 연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니는 모르겠지만 이미 아주버니는 형님을 죽인 범죄자로 수배가 떨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아주버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핸드폰도 아닌 공중전화로요. 아주버니가 본인이 살해자인 증거 밝혔다는 사실은 모르면서도 혹시나 경찰에서 자신을 찾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면 위치 추적을 당할까봐 공중전화로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게다가 같은 이유로 본인의 카드라 현금 지급기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주버니를 걱정하는 척 이야기했죠. 재수 씨, 잘 있으시죠? 동생 놈이 전화를 안 받아서 재수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아, 남편이 아직 회사에서 야간 작업 중이라 바쁠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통 연락도 안 되고 잘 지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좀 멀리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주버니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죠? 별일 없는 거 정말 맞느냐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재수 씨, 제가 지금 생활비가 거의 다 떨어졌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현금 지급기랑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재수 씨 집에 찾아가고 싶어도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위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아주버니랑 저희가 남도 아니고 만날 장소랑 시간 알려주면 남편이랑 같이 만나러 갈게요. 재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곧 저한테 크게 돈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 재수 씨한테 제가 몇 배로 갚을게요. 저와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형님 생명보험금을 이야기하는 아주버니를 보며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니와 약속을 잡은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 연차까지 쓰고 아주버니와 만날 약속 장소인 식당으로 저와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니가 원하는 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아주버니를 직접 잡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아주버니가 예약한 식당인 중국집에 도착하니 주인분이 룸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스크까지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아주버니가 나타났죠. 아주버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안부도 묻지 않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재수 씨, 제가 말한 돈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 다시 급히 가봐야 해서 그러는데 일단 돈 좀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주버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아주버니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따귀를 갈겨버렸죠. 이 쓰레기 같은 놈! 내가 미쳤냐? 우리 형님 죽인 너 같은 살인자에게 내 피 같은 돈을 주게? 재수 씨,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세요? 형, 우리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형이 상간녀랑 살고 싶어서 형수님 앞으로 생명보험 잔뜩 들어놓고 그 보험금 노리고 형수님 결국에 빠뜨려 죽인 거! 집사람이랑 나랑 전부 알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평생 함께 살붙이고 살던 집사람을 어떻게 죽여?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래, 넌 인간도 아니야. 아무리 우겨봤자 네 놈이 우리 형님 죽인 거 남편도 나도 잘 알고 있다고. 내가 그 증거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저는 형사님에게 드리기 전 따로 저장해 놓았던 아주버니가 형님을 살해했다는 증거 음성이 담긴 녹음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니가 순간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집사람 핸드폰 내가 분명히 잘 챙겨놨는데 그거 어떻게 구한 거야? 젠장! 집사람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라서 어디다 버릴 데도 없고 걱정돼서 보관하고 있었던 건데 결국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네. 지금 그게 중요해? 네 놈이 우리 형님 죽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라고. 이 피도 눈물 담는 인간 쓰레기놈아! 그러자 당황한 것도 잠시 아주버니는 아주 뻔뻔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집사람 죽였다. 그래서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설마 가족인 나를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 니들이 그 녹음된 음성을 어떻게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너희들이야말로 나한테 우리 집사람처럼 소리 소문 없이 죽고 싶지 않을 거면 까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당장 내가 말한 돈이나 내놓으라고! 안 그랬다가는 정말로 재미없을 줄 알아. 너야말로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아마 앞으로 영원히 재미없게 되는 건 네 놈일 거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저희가 있던 룸의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사실은 아주버니와 약속을 잡아 만나기로 한 순간부터 형사님께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 형사들이 중국집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해 아주버니와 만나기로 한 당일 가게 근처에 모두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김영철 이 자식 생명보험금 노리고 지 마누라 죽여놓고 잘도 여기에 숨어 있었네. 이미 네 여자친구가 너랑 공모해서 최순미 씨 살해한 거 전부 자백했다고. 김영철 씨 당신 금일 현 시각 최순미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잡힐 것 같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아주버니는 형사들을 피해 재빨리 방 안에 있던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이며 창문 앞이며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형사님들에게 붙잡혀 더는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주버니는 형사님들의 손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야.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집사람 생명보험금도 타고 나 이제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이렇게 끝날 순 없다고!
그렇게 아주버니는 형사님들에게 잡혀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절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의 핸드폰에서 아주버니와 함께 형님을 죽이려 한 명백한 증거가 여러 개가 나왔더라고요. 아주버니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형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계획한 일이나 통화한 음성들, 그리고 가장 핵심 증거는 상간녀가 아주버니가 형님을 계곡에 빠뜨리는 장면을 멀리서 녹화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아주버니 핸드폰에서까지 상간녀와 공모한 증거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두 사람은 서로 배신할 것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는 아주버니도 자신의 죄에 대해 발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아주버니에게 보험금을 주기 전 형님이 죽은 일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범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버니며 상간녀며 감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마도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썩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해결한 후 형님이 제 꿈에 다시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매우 평온한 얼굴로 저에게 손을 흔들며 웃어주었습니다. 꼭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그 모습에 저는 형님이 이젠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려고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 놓여야 했고요. 물론 남편은 자신의 친형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질러 흉악한 범죄자가 된 것에 가슴 아파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님 또한 남편에겐 소중한 가족이었기에 아주버니가 잘못한 일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지만 제가 겪었던 일은 아마 살면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죄를 저지르면 언젠가는 분명히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